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스카도르입니다. 오늘은 DS7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시트로엥 DS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시트로엥 브랜드라고 하면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트로엥 하면 프랑스 차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트로엥 차량들을 많이 타고 제가 시승을 해보면 휴게소나 주유소 이런 데서 어디 차냐고, 그리고 어느 나라 차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시트로엥 차를 오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프랑스 차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푸조의 고급 브랜드라고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푸조는 시트로엥 그리고 오펠, 복스복까지 모두 합쳐진 그룹을 이제 PSA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푸조와 시트로엥의 관계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현대 기아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그룹사의 현대 내에 이제 기아를 인수해서 이제 같은 그룹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동차 브랜드로서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조와 시트로엥은 같은 브랜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로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2시간까지는 못 떠들겠고요. 한 10분 정도까지는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PSA 그룹의 푸조는 국민성과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차를 만들었다면, 시트로엥은 좀 더 특이하게,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던 차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트로엥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실 요즘 자동차 브랜드로서는 시트로엥이 대박이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날로 본다면 자동차 브랜드에서 최초로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한 게 바로 시트로엥이고요. 그리고 시트로엥 B2로 세계 최초의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으며, 그리고 모노코크 방식이나 유압 서스펜션,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같은 부분을 처음으로 적용한 자동차 브랜드가 바로 시트로엥입니다. 푸조 시트로엥이 지금의 이제 푸조 계열사로 들어오게 된 건 사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데 르노 역사를, 프랑스 자동차 역사를 보면 르노가 자동차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질 때 시트로엥은 질 수 없다, 더 크게 짓자 라고 해서 더 크게 짓다가 사실 경영난을 일으켜서 이제 미쉐린으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마세라티로 넘어갈 뻔 하다가 푸조와 합병을 한 브랜드로서 지금은 푸조와 한 식구로 파워트레인 같은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는 푸조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제네시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인데 왜 한국 차를 안 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한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현재 벤츠, 마이바흐, 풀만 차량을 타고 있죠. 근데 프랑스 대통령은 바로 이 DS7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에서 상당히 플래그십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시트로엥 DS7이라고 했지만 시트로엥사에서 이 차량을 좀 고급화하려고 DS 오토모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고급화 브랜드로, 완전 새로운 브랜드로 나누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시트로엥은 이제 DS 모델을 런칭을 하고 있어서 지금 DS3 그리고 DS7 그리고 향후 앞으로 나올 DS 모델들은 시트로엥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엔진룸을 열어보면 뭐랄까요, 좀 전체적으로 좀 심심한 느낌은 있습니다. 프랑스 감성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건 어떻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명 바게트 감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벤츠나 아니면 현대가 그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고급 차량이고 대통령이 타는 차량이라고 해서 삐까뻔쩍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먼저 DS7은 2.0 디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일 트림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출력 177마력에 40.82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0 디젤이면 뭐 BMW 2.0 디젤 라인업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2.0에 190마력이 나오는데 시트로행은 2.0인데 177마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트로행이 마력을 못 올려서 못 올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자동차 문화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세금을 마력당으로 매깁니다. 한국은 cc당으로 매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마력을 높이지 않고도, 그리고 어느 정도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177마력이라는 엔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푸조 시트로행은 제가 예전에 푸조 508 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디젤 엔진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뭐 지프,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뭐 디젤 게이트를 겪고 그리고 유로 6.2 규격을 맞추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푸조는 모든 차량이 유로 2.2 차량 그 등급을 다 획득을 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뭐 출력도 좋고, 그리고 뭐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도 다른 브랜드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엔진룸을 좀 살펴보면 사실 겉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안에는 좀 지랄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엔진 오일이야 뭐 쉽게 갈게 했지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좀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배선들이 뭐가 이렇게 좀 정돈되어 있지 않는 느낌을 좀 주고는 있는데, 사실 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별 신경 안 쓰시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파워트레인은 문을 닫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DS 윙이라고 하는 이러한 크롬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요즘 쉐보레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의 그 전면 크롬 라인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위 옵션 DS7 모델에는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퍼포먼스 모델에는 이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 모델, 하위 트림이었던 퍼포먼스 모델의 무광이 좀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DS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다이아몬드 패턴 성애자가 꼭 디자인한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릴도 자세히 보면 되게 입체적이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할 수 있는 프론트 그릴인데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놔서 멀리서 봤을 때도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과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DS7의 전면 디자인은 큰 뭐 특징? 뭐 그릴이 좀 큰 거? 뭐 그릴 큰 차는 많죠. 디자인, 크롬 뭐 이런 건 전체적으로 그냥 쏘쏘하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지금 시동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인데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면 보랏빛이 싹 돌면서 LED가 싹 180도 돕니다. 보이시죠? 뭐 시동을 걸면 이제 더 바뀌는데요. 자, 이렇게 LED는 상황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에 따라서 LED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실 낮에 이 차량의 진가를 보기보다는 사실 밤에 이 차량의 진가를 좀 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DS7을 구입을 하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차량을 낮에 시승 한번, 밤에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DS7을 제가 시승하면서 차량을 딱 받았을 때 차량이 좀 큰데? 좀
이런 느낌도 있었고, 물론 대통령이 타는 차니까 크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며, 그리고 DS7 보통 7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래야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건 BMW 7 시리즈 뭐 이런 느낌의 약간 하위 클래스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는 숫자잖아요. 하위 트림, 그러니까 하위 모델에서 7자를 쓰는 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 전장 길이는 4595mm로 X3의 4710mm보다 작고요. 그리고 벤츠 GLC 쿠페의 4680mm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뭐 차량 옆 라인의 캐릭터 라인이 되게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고, 끝부분이 둥글둥글 하면서도 뭔가 이 헤드라이트 끝부분에서 주는 느낌에 있어서, 사실 뭐 마세라티 르반떼나 아니면 뭐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같은 듯한 그런 측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만사항도 없고, 생각보다 주행하면서도 차가 그렇게 뭐 실제로 크지 않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작은 차, X3보다 작다 그러면은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서도 X3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X3가 좀 더 전장 길이가 크다는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상당히 차를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DS7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뒷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이덴티티가 강한데요. 전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쉐보레를,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지만은 DS7의 전체적인 리어 디자인은 그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볼 수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사실 헤드라이트나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DS7을 문을 딱 여는 순간 보여주는 이러한 느낌, 그리고 안쪽은 DS-E-Tense의 컨셉카의 느낌의 이 파충류 비닐 같은 입체적인 라인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차량에 저는 크롬을 쓰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크롬 라인이 굉장히 헤드램프와 잘 어울리면서 들어간 모습이, 이거는 얘네들이 차를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정말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리플렉터와 그리고 후진등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이런 통일감 있는 모습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사실 이 느낌을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랬다면 아마 뒷방 사고가 났을 때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 디젤이지만 약간 배기를 볼게요. 배기를 보면 약간 듀얼 배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막혀 있습니다. 페이크고요. 배기구를 보면 이쪽에 배기구가 두 개가 딱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약간 양쪽에 좀 나란히 두어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은 한 거는 뭐 인정합니다. 이제 DS7의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DS7의 실내는 실외에 그 독특한 아이덴티만큼 실내에서도 아이덴티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렇게 차에 타면 시트로행이나 푸조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브랜드로서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좀 낯선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엔진 시동 버튼입니다. 엔진 시동 버튼이 보통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BRM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시동 스타트를 걸면 시계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게 올라옵니다. 모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는 되게 사람들에게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차량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고급 차량에 적용되는 부분을 DS7에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뭐 외관 화려한 만큼의 그런 화려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버튼들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각과 양각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버튼 단가만 해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패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가죽의 느낌은 뭐 그냥 그런데 라고 하지만 주행 때는 꽤 만족스러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가죽이 너무 고급스럽다, 아주 좋다는 아닌데, 사실 주행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푸조 시트로엥 차량 특징 중 하나인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어서 코너링을 돌 때 패들 시프트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자, DS7의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DS7의 계기판은 뭔가 슈퍼카처럼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RPM이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은 게 특징인데요. 뭐 악셀을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가 차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좀 바꿔볼까요? 뭐 일단 최소로 하면 딱 속도만 뜨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야간 주행 시에는 사실 뭐 불빛이 적으면 적을수록 눈의 피로가 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전자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다이얼 부분은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부분은 반자율 주행을 약간 위해서 만들어진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기판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리고 너무 밝지도 않지만 뭐 필요한 거는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립이나 이런 뭐 다이나믹 토크 부스터 파워 이런 부분들은 예전 푸조에서 다 봤던 부분이고, 시트로엥에서도 예전 봤던 부분을 DS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하면서 영상이 없어졌는데, DS7 런칭할 때 제가 이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DS7 런칭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고 다른 분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차량 스티어링 앞에 이 부분이 있는 차량이 타본 게 제가 제네시스 G70 그리고 DS7이 두 번째입니다. 제네시스 G70은 이 부분이 운전자의 이 시야를 눈동자에 맞춰서 계기판이 3D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DS7이 약간 그런 역할인데, 얘는 아무리 봐도 3D 계기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DS7에서는 방식은 똑같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운전자의 눈동자나 그리고 눈동자의 눈꺼풀, 그리고 운전자의 이 고개나 뭐 이런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체킹해서 운전자가 조는지 안 조는지를 체킹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존다라고 했을 때 경고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뭐 다른 브랜드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를 볼게요. 인포테인먼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별로예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죄송해요. 인포테인먼트는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하면 뭐 DS 프랑스에서 만든 그런 디자인의 뭐 내비게이션은 사실 뭐 T맵이랑 연동해서 크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T맵 API를 사용한 뭐 맵진 헤어인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보고요. 뭐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써보지만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뭐 다들 실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뭐 핸드폰 내비 쓰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미러링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는 푸조 오너들도 잘 모르시는데 홈버튼이 사실 없습니다. 홈버튼이 없는데 홈버튼을 어떻게 쉽게 가냐? 손가락 3개를 펴주시고요, 싹 밀어주시면 이렇게 홈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이나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트로행이 굉장히 좀 차의 디자인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볼륨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에서 손바닥을 살짝 얹어 놓고 뭐 중지나 검지로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버튼, 터치식 버튼 타입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뜬금없이 이거를 열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안쪽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거잭과 USB 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사실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 차를 타보신다면 이 버튼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관계자분께 들은 바로는 이 버튼은 한국과 일본 DS7에만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사양, 한국과 일본의 안전사양 때문에 이 버튼이 뜬금없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차량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열리냐 안 열리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DS7은 살짝 누르면 이게 살짝 열린다고 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그런 안전 규정으로 인하여 이 버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DS7을 시승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바로 이 크로노 시계, 그리고 나서 이 윈도우 버튼인데요. 윈도우 버튼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쪽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사실 이 부분이 얇아서 운전자 공간을 전체적으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튼이 내리면 이렇게 내리고 올리면 올릴 수 있어서 버튼을 여기 저기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버튼을 사실 총 4개로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윈도우 버튼은 여기 하나, 여기 저기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버튼을 중앙으로 몰아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이런 패턴들이 프랑스의 유명 메이커인 듀퐁사의 이 듀퐁 라이터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조 3008을 사용하고 있는 기어 노브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만족도나 아니면 활용도, 실용성은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을 적용하면 되지만 인포테인먼트만 빼면 저는 사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운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타겠죠. 프랑스 대통령이 탄다고 해서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벤츠 S클래스나 아니면 BMW 7 시리즈 아니면 아우디 A8 같은 A9 같은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조금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열 공간은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BMW X3랑 비교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운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자리에 공조기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으로 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 터치 방식으로 바람을 켜고 끄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밑에는 2개의 USB가 있습니다. DS7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도어 쪽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도어 버튼은 윈도우 버튼, 윈도우 락이 걸려있네. 윈도우 버튼, 그리고 여기에 열선 버튼이 있는데 뒷자리에 열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리클라이닝이 밀고 당기는 걸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영상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표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자 이제 밀어주면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나오고요. 여기까지 한 개고, 그리고 뒤로 당기면 다시 좀 더 뒤로 좀 더 누울 수 있어서 편안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뒷부분이 뭐 이 정도라고 하면 한 이 정도의 리클라이닝이 되는 건데, 그거를 윈도우 버튼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뒷공간에 대해서도 배려가 상당히 많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DS7을 구입하라고 하시면 너 같으면 사겠냐? 라고 이 새끼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들어보신다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DS7의 가격은 5천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사양은 5,690만원 정도로 약 한 5,700만원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BMW X3를 구입한다고 하면 여기서 1,000만원을 더 주셔야 됩니다. 미니멈 모델로 봐도 1,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고요. 그 이상을 보신다면 뭐 한 1,400,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BMW가 좀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차량도 꽤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같은 뭐 세단과 SUV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BMW 3 시리즈 신형 모델도 요즘엔 6천만원 중반대까지 가는데, 5천만원 중후반 정도의 이 정도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트로엥과 DS 오토모빌, DS 브랜드를 좀 나눠서 DS에 대한 AS를 좀 더 확충한다고 해요. 사실 이 차 푸조 시트로엥 차량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항상 뒤에 꼬리에 수식어가 붙은 게 AS가 좆같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좆같은 AS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바로 푸조 시트로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DS7을 런칭했을 때 DS를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뭐 AS적인 부분도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 AS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뭐 경쟁 모델인 차량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훨씬 더 고급진 구성으로 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 차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차도 있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복합 연비는 12.8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푸조와 시트로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시속 뭐 80km 주행을 하는 순간 연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서울에서 여기 울산까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정말 정속 주행만 했을 뿐 대충 운전했는데 18, 19는 그냥 나옵니다. 뭐 여기서 정말 연비 운전을 잘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21, 2 정도는 그냥 뽑을 수 있는 그런 연비 좋고 디자인 독특하고 그리고 뭐 존재감 확실한 DS7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DS7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재밌는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라스카도로였습니다.